차현주 증인 좀 나와주시고요. 경찰청장님, 예, 이 자리에서 약속 주십시오. 예.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차현주 증인에 대해서 불이익 조치 안 하시겠다고. 불이익을 할 수가 없죠. 이런 안 하실 때 약속 주십시오. 아니, 당연하죠. 네, 끝까지 제가- 무슨 불이익을 주겠습니까? 네, 끝까지 제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공개적으로 나와 있는데. 차현주 수사관님, 예, 형사시죠? 예, 저도 형사였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형사는 곤조와 가오로 삽니다. 그렇죠? 예, 네. 있는 그대로 한번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양식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솔직하게 팀장님이 그 당시에 통신사 하자 그랬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제가 통신수사를 주장한 것은 돈을 살포한 사람 두 사람 홍 씨와 고 씨에 대해서 통신수사를 하자고 했었고, 네. 그다음에 위에서 지시한 것은 돈을 받은 사람의 통신만 신청하자고 했습니다. 그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잘못됐다고 생각하시죠? 통상적인 수사 방법에서 벗어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상식적으로 통신과 계좌를 추적한다는 것은 돈을 살포한 사람에 대해서 통신을 신청하는 게 맞는데, 돈을 받은 사람에 대한 통신을 열람했다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부당하다고 말씀하셨죠? 부당하다는 말은 못 드렸습니다. 그냥 받아들이셨습니까? 거기서? 예. 그 사람이 팀장이었습니까? 과장이었습니까? 팀장하고 과장이었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님, 예. 그 경찰 내에서 수사권 독립에 대해서 경찰 내 수사권 독립이 먼저 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 많은 거 알고 계시죠? 뭐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특히 그것이 상급자, 수사 라인 밖에 있는 행정 고위직 간부들로부터의 수사 라인에 대한 간섭과 또는 청탁이나 지시 등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지금은 그런 건 없고요. 그러니까 예. 그런 주장들의 대상이 알고 계시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이 사건에 있어서 지금 저 차현주 수사관의 말씀이 개인적인 공명심이나 또는 허위사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는데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차 수사관이 네,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추적 수사를 하자고 그랬던 부분이 있어요. 네. 그 부분이 추적이 아니라 그 미행을 하자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청장님, 예. 네, 통신 수사의 대상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수사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추가 질의 때 지휘팀하고의 어떤 의견 차이가 있었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그 감찰 담당관님, 지금 경찰관들은 그 법이나 규칙 위반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 조직의 위상실추 또는 무리야기 이런 것들이 있으면 징계 대상이죠. 예, 명백하게 그 규칙 위반이면은 당연히 징계 대상이죠. 예. 그리고 반복돼서 내려간 중요 공문 지시 사항을 위반해도 징계 사항이죠. 예, 일단 네, 고맙습니다. 차윤주 수사관님, 예. 이 지금 오늘 논란이 되는 사건 내사 착수 며칠이죠? 3월 1일입니다. 이 수사 종결 며칠이죠? 그거는 제가 송치를 안 해서 정확히 잘 아직 모르겠습니다. 종결이 안 된 거죠, 그러면? 아니, 송치는 됐는데 네. 제가 송치를 안 해서 정확히 날짜를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에요. 앞서 우리가 논란이 됐던 그 통신영장 관련한 그 지휘, 수사 지휘죠? 예. 네, 팀장과 과장의. 예. 그리고 체포영장에 대한 것도 논의가 있었습니까? 체포영장은 논의 자체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그러면 그 통신영장에 대해서 수사 지휘서가 작성됐습니까? 이 건에 그 내용에 대해서 이 영장- 건에 대해서는 수사 지휘서가 전혀 없습니다. 킥스에 등재됐습니까? 그 지시사항, 지휘 내용? 없습니다. 그러면 별도의 수사 서류 그 지휘 결재란에다 그 지휘 내용이 기재됐습니까? 지휘 내용은 없이 결재만 됩니다. 그 지휘 내용 기재가 안 됐죠? 예. 그러면 그 당시에 할 수 없었던 급박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급박한 상황은 없었죠. 없었습니다. 사후에 그러면 그 보안에서 서류 등재 이 세 가지가 이루어졌습니까? 세 가지 중 하나가? 없습니다. 수사국장님, 지금 들으신 내용 어떤 위반인지 알고 계십니까?
범죄 수사 규칙 몇 위반인지 알고 계세요? 이 선거사법은 진흥팀에서 아니, 범죄 수사 규칙을 물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지금 차 수사관의 진술 내용, 범죄 수사 규칙에 위반되는 거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제14조의 6,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14조는 그 보고사항에 대한 겁니다. 제14조의 6, 경찰 관선의 수사 지휘, 모르세요?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왜 생겼죠? 언제? 지난 대선,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에 경찰 지휘라인이 부당 개입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 생긴 거죠. 여기에 분명히 차 수사관이 지금 진술한 내용대로 체포 또는 영장 관련한 지휘는 반드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중에 하나로 서류로 또는 킥스 등재로 남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 지휘는 서면 지휘도 할 수 있고 구도 지휘도 할 수 있습니다. 14조 6 보세요. 박우진 국장님 지금 말씀 틀렸습니다. 알겠습니까? 명백한 범죄 수사 규칙 위반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 지수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잘 알고 계시죠? 부패 어디서 나온 통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트랜스페런시 인터내셔널 국제 투명성 기구 CPI 커럽션 퍼셉션 인덱스 부패에 대한 인식도 대한민국 현재 52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온 국민을 가슴 아프게 했던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언제 발생했는지 알고 계시나요? 1995년도에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날짜는 모르시죠? 6월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정확한 날짜는 모르시죠? 25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29일이고요. 모르시다는 것을 탓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세월호 참사 역시 그냥 그대로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면 앞으로 10년, 15년, 20년 이후에 총리나 대통령께서 언제 발생했는지도 모르실 거라는 것 때문에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날짜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려서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모르시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 사회 태도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삼풍백화점 사고의 피해 유가족들 그리고 화성 시랜드 화재 참사에서 자녀를 잃은 부모님, 유가족 피해자들 현재까지도 그 피해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보시면서 그분들은 본인이 겪었던 그 충격과 아픔과 슬픔이 고스란히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합니다. 아울러 잘 알고 계시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얼마나 많은 분이 목숨을 잃고 아까운 가족의 고통을 입으셨는지 잘 알고 계시죠?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희팔 사건 얼마나 충격을 주고 많은 분들이 자살까지 하시는 끔찍한 사건인 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말씀드릴 필요조차 없을 것 같고요. 최근에도 이번 해에도 구의역 참사, 정은호 게이트, 홍만표 게이트 비록 구의역 참사를 제외한 정은호 홍만표 게이트는 사람의 생명까지 앗아가진 않았지만 많은 분들께서 분노하고 계시고 이 모든 사건의 공통점은 바로 부패가 그 뒤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인구가 살아가고 있고 이 좁은 마당에서 그러다 보면 이런저런 사고가 여전히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패, 부정 그 한가운데 핵심에는 총리님을 포함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뛰어난 엘리트들인 법조 집단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 심각한 무거운 책임감으로 공감하고 계십니까? 많은 법조인들이 늘어나면서 그중에 일탈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주 적절치 못한 그런 처신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김기 농민께서 경찰의 물대표를 맡고 쓰러지고 현재 8개월째 사경을 해모 계신 사실 알고 계시죠? 정당했습니까? 경찰의 물대표 사용? 안전규칙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을 했던 것으로. 대한민국에서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요건 얼마나 까다로운지 알고 계시죠? 정당방위 요건 까다롭습니다. 네. 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행사해야 하고 그리고 상대방보다 적은 피해를 스스로가 입어야 하고요. 상대방보다 더 심각한 무기를 사용하면 안 되죠. 그리고 상대방이 만약에 전체 3주 이상의 부상을 입는다면 결과적으로 정당방위는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잘 알고 있죠. 정당방위의 요건이 엄격하게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춘천 도둑 내사 사건 바로 이 경우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정당방위가 인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받지 않고 전문적이지 않고 무기를 소지하는 것을 허용받지 않는 일반 시민의 정당방위 요건도 이렇게 엄격한데 교육받고 전문적이고 조직적이며 무기를 소지하고 다니는 경찰관 등 공권력 행사자의 정당 행위의 요건 마찬가지거나 더 엄격한 조건이겠죠? 다 엄격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백남기 농민께서 무기를 사용한 흔적이 있습니까? 공격을 했습니까? 폭력을 그 부분에 행사했습니까? 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모르십니까? 제일 앞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앞에 있는 것이 폭력 행사입니까? 유엔 특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물대포 사용은 무차별적이며 그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인을 겨냥하는데 이는 정당화되기 어렵다. 이 발표 동의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우리 안보에 관해서 또 우리 안전에 관해서 우리의 법 질서에 관해서는 또 우리가 그동안 해온 법이 있고 판례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법과 우리 판결 감사합니다. 어제 2016년 7월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경찰의 살수차 운영 지침에 따르지 않은 백남기 머리 부분에 직사살수하여 그가 바닥에 쓰러짐으로써 뇌진탕을 입게 하였고 쓰러진 이후에도 그에게 계속하여 직사살수를 한 사실, 같은 날 밤 시간 불상경 부상을 입고 응급차량으로 옮겨지는 시위 참가자와 그 응급차량에까지 직사살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경찰의 이 부분 시위 진압 행위는 의도적인 것이든 조작 실수에 의한 것이든 위법하다.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한국 법원의 판례. 대한민국 국정 책임자로서 도의적으로 인간적으로 지금 사경을 헤매고 계시고 얼마나 더 버틸지 모를 70세의 노인 백남기 농민께 병문안 가시고 사과하실 용이 전혀 없으십니까? 그분에 관해서 제가 이 사태 직후에 아마 언젠가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을 안 하십니까? 제 질문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사건에 관해서 제 입장을 지금 단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단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 백남기 선생님 관련해서 사과나 조문 혹은 부검영장의 재신청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단 한 차례라도 청와대와 논의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한 번도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네. 다음으로 넘기시죠. 그러면 현재 어쨌건 국민들의 인식에는 이 백남기 선생님과 관련된 청장님 두 분, 전현직 청장님의 대응이 대통령의 뜻이다 혹은 대통령의 뜻이 아니라 하더라도 대통령의 심기경호 차원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다라고 인식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론이 보고 있고요. 이 사건을 한번 단순화시켜봤습니다. 왜 그럴까? 왜 우리 국민은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실까? 오콤의 면도날 법칙을 사용해서 아주 단순화시킨 겁니다. 다른 거 다 빼놓고요. 초등학교 1학년 바른생활 시험 문제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만약에 교실에서 뛰다가 친구와 부딪혔는데 친구가 넘어졌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미안해라고 사과한 뒤 다치지 않았는지 묻고 다쳤으면 부축해서 보건실로 간다. 2번 왜 위험하게 통로에 서 있었느냐? 화를 낸 뒤 난 책임이 없다고 분명히 밝힌다. 3번 모른 척하고 자리를 피한 뒤 몰래 숨어서 어떻게 되나 살핀다. 4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넘어진 친구의 잘못과 옆에 있던 다른 친구와 부딪혀 넘어진 것 등 다른 사람들의 책임으로 돌리기 위해 치밀하게 행동한다. 무엇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당연히 1번이 된 거죠. 그렇죠. 예. 현재 경찰의 대응도 1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국민들이 백남기 건하고 이걸 동일시해서 말씀하신 건 너무 좀 지나친 단순하라고 말씀드렸죠. 너무 지나친 단순하고요. 네. 그리고 제가 볼 때는요. 예. 죄송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께서 그렇게 보고 계시는 이유는 경찰이 현재 4번처럼 행동하고 있다라고 보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예. 네. 이게 경찰이면 누구나 다 압니다. 사과를 했으면 쉽게 넘어갔을 일들이 사과 하나 안 했다고 폭력으로 번지고 또는 교통사고를 치르고 나서도 바로 사과하고 조치를 취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뺑소니 치고 그래서 2차 사고가 벌어지고 이런 일들 계속 발생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과 전임 청장님께서 초기에 진즉 사과를 하셨다면 사태가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관측들이 많습니다. 생각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죠. 많은 분들이 저나 우리 야당이 시위대 편만 든다, 백남기 선생님 편만 든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청장님도 아마 아실 겁니다. 1989년 5월 3일 제 생일날이었습니다. 동의대 사태가 발생하고 우리 경찰관 4명, 정경 3명이 처참하게 사망하셨을 때 그 소식을 들을 때 저는 경기도 이런 공수부대에서 유격훈련을 받던 중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하루 종일 울면서 유격훈련을 받았고 지금도 가슴에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17년간 투병을 하고 있던 시위 대학생의 쇠파이프에 머리를 맞고 결국은 2013년에 숨진 우리 김인원 의경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마도 시위를 하는 시민들도 같은 마음일 겁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건 같은 마음이고요. 다음 넘어가 주시죠. 어떤 편에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1월 14일 당시에 경찰 113명 부상, 버스 완파 이런
심각한 부분이 있었고 폭력 행위자들이 있었죠. 여기에 대해서 1256명이 사법 처리됐고 이에 대한 총체적 책임으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서 1심에서 5년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네, 개별적인 아마 여기에 대한 뭐 의견은 다르겠지만 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그렇다면 36명의 부상자는 차치하고라도 백남기 선생님께서 316일 만에 결국 사망한 이에 대한 책임 누군가 져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해서 물론 법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하지만 검찰에서는 지금까지 317일 동안 형식적인 것 이외에 수사를 거의 하지 않고 있죠.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형식적인 것 이외에 실제로. 지난 뭐 서울청장도 했고요. 시험을 받은 이 순간까지도 아무런 조치도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강 전 청장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지금 일단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 김진태 의원께서 몸에 올라타 배와 가슴 짓눌렀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한 행동으로 만약에 이게 맞다 하더라도 사인이 되려면 질식사 내지는 장기 파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질식사 소견 전혀 없었고요. 그 처음부터 316일 동안 진행됐죠. 그리고 아울러 장기 파열도 없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사안들 분명히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백이 하나 이것이 공격이라 하더라도 사람이 기본적으로 공격 행동을 그 상황에서 하려면요 미리 알고 계획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행동이 못 돼요. 이런 그 예외가 있는데 뭐냐면 언제든지 상시로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공격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이코패스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그렇다면 한 번은 그치지 않겠죠. 다음 넘겨주시죠. 이 사안 보고받으셨죠? 25년 전 1991년 강경대 사건 노태우 대통령께서 대국민 사과하셨고요. 안흥모 내무장관도 사과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부검을 끝까지 요구했지만 결국 유족과 합의하에 부검 없이 검시 검안으로 사인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기술이 발달해 있고 CCTV 동영상 있죠? 316일 동안의 진료 기록 다 있습니다. 굳이 부검할 필요 없습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우리 변사사건 처리팀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건 발생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체가 있는 곳입니다. 시체가 있는 곳이 아닌 곳을 발생 장소하려면 명백한 경우 이것이 사망 원인의 발생 장소로 봅니다. 만약에 종로경찰서에서 접수하셨다면 이것은 종로경찰서 관할 내에 있었던 당시 11월 14일 날 물 대표 직사 살수가 사망 원인이다라고 한정한다는 것을 경찰적 수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답변 드릴까요? 제가 말씀드린 소회라든지 뭐 전반적으로 결과적으로 하실 것인지 포함해서 아니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빨간 오일 때문에 뭐 부검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부검을 하려고 그러는 건 어떤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 외인사, 병사 여러 가지 이제 사망에 대한 논란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법의학적 판단을 받아놓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다만 여러 의원님들이 계속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유족과 충분히 협의해서 대화하고 설득하고 그런 기조를 저희는 가져갈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변호사건 처리 장소는 이제 중간지도 뭐 의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지침사항에 보면 발생지 중간지도 변호사건 처리 장소로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지난 18대 대선 선거 유세 기간 중에 공약으로서 그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을 포함한 4대 악을 근절하겠다 공약한 걸 알고 계시죠? 특히 성폭력 등 가정 파괴범에 대해서는 사형 집행까지 고려한 엄중한 처벌을 하겠다 공약한 거 알고 계시죠? 4대 악에 대해서는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대처를 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강남역에서 여성분이 아무런 이유 없이 남성에게 칼에 의해서 공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죠. 수락산, 사패산, 그리고 섬지역에서의 여교사 개상 집단 성폭행 사건, 심지어 경찰관이 보호 대상인 여고생과 부적절한 성관계까지 맺는 일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 발생 추계를 보면 2005년 10,000건 정도에서 2014년에는 3만 건, 3배가 폭증했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 역시 2005년 대비 4.7배 증가했고요. 청소년 대상 성폭력 역시 4배 증가 추세입니다. 근절되고 있습니까? 이 지표들이 개선되고 있는데 4대 악 대부분이 다 지표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 3배 증가가 개선입니까? 개선이 된다고 하는 것은 많이 적발해내는 것도 있는데 많이 적발해내면 건수는 많은 것으로 잡힙니다.
어쨌건 성폭력 문제가 심각해져 있고 현재도 심각하고 많은 피해 여성분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계신다. 이 부분은 인정하시는 거죠? 물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진단하고 계십니까? 묻지마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잘못된 보고를 받고 계신 것 같고요. 바로 저는 그 성폭력 묻지마. 범죄를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부분? 저는 성폭력 범죄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성폭력 범죄 근저에 우리 사회 아직까지 낮은 성인지, 성에 대한 잘못된 태도, 혹은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보고 편견을 가지고 차별하는 여혐, 이런 부분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부추기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 일베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일베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태도를 갖고 계십니까? 특정 사이트에 대해서 제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 사이트 안에서 일어나는 여성 혐오, 여성 차별 부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그 안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성폭력 범죄의 원인 중에 잠재적 가해자를 막아야 된다는 것. 가장 위험한 성폭력 범죄자로 알려져 있는 조두순이 출소합니다. 12년형을 받아서 이제 4년 뒤면 출소합니다.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그동안의 역대 정부의 어느 때보다도 지금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처벌의 일반 예방 효과는 이미 범죄학에서 부정된 지 오래입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처벌이 아닌 보완 처분이 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보완 처분들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문제인데요. 현재 조두순을 포함한 많은 성폭력 범죄자가 받고 있는 보완 처분 언제 내려지죠? 출소를 하게 되면 언제 내려집니까? 언제? 출소하게 되면 보완 처분이 내려지는 시기는 유죄 판결과 동시입니다. 그렇죠? 보통 그렇습니다. 보통이 아니라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문제는 보완 처분은 앞으로 발생할 범죄를 막기 위한 조치이지 처벌을 내리기 위한 조치가 아니죠. 만약 그렇다면 이중 처벌이 될 테고요. 문제는 유죄 판결과 함께 내려지는 보완 처분은 이후 그가 행형을 어떻게 하든지 교도소에서 어떤 교화를 받든지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재범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와 상관없이 내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소 이전에 이들에 대한 평가와 위험하다면 이들에 대한 범죄 예방을 할 수 있는 조치가 전혀 없습니다. 여전히 미흡한 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은 관계부처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그 결과가 현재 성폭력 범죄자 중에 재범자 비율입니다. 10명 중에 9명, 90%가 성폭력 범죄자들은 이미 범죄 혐의를 받고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 다시 저지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정, 보완 처분, 보호 관찰, 이 총체적인 범죄 방지책이 얼마나 잘못 돌아가고 있는지 총리께서도 전혀 지금 갈피를 못 잡고 계시고요. 보완 처분의 이유와 도입 취지 이런 부분까지도 사실은 오인하고 계십니다. 어떤 이 부분을 부분이 그런지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제가 지적드렸죠. 보완 처분과 그것은 형벌은 다릅니다. 형벌은 범죄 직후에 유죄 판결과 함께 내려져야 하지만 보완 처분은 형 만료 직전에 평가를 거쳐서 재범 가능성을 판단한 이후에 내려져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정보 전달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성폭력 범죄가 증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피해자들의 신고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피해자 신고율 12.3%에 머물고 있습니다. 성범죄자들이 피해 신고를 꺼리는 이유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고하게 되면 결국 본인의 피해 사실이 이제 노출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신고를 하기 어려워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과 기소기관, 국가와 정부에 대한 불신 아닙니까? 피해자 보호에 대해서는 정부는 굉장히 광범위한 보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부처로 하여금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의원님 알고 계신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또 체계적인 그런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총리께서는 현재 우리 여성들이 느끼고 계시는 체감 불안, 그리고 피해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오직 정부를 변호하고 방어하고 이 순간을 넘기겠다는 그런 태도로만 일관하고 계신데요. 학교 폭력 전담 경찰관이 여고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이것이 은폐됐던 사실 잘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라고 진단하고 계십니까? 담당 경찰관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처신을 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개인적 일탈이라는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의 분석은 다릅니다. 전문가들의 분석 역시 다르고요. 대통령의 4대학 척결 공약, 이것을 너무 충실하게 이행하려는 경찰이 4대학 중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 제도를 증설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의 선발 기준을 인지도와 호감도 두 가지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여학교에는 잘생긴 젊은 남자 경찰관, 남학교에는 예쁜 여자 경찰관, 결국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예견돼 있었고요. 아울러
경찰관들에게 부여되는 점수 중에 가장 높은 것이 홍보 점수입니다. 홍보를 잘하면 7점, 기사에 보도되면 범인, 중요 범인 검거하면 5점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사건을 만들어냈고 은폐하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의원님의 지적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동의를 못해 주시기 때문에 매번 제도의 잘못, 정책의 잘못으로 일선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되는 불쌍한 일선 경찰관들만 늘 마녀 사냥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분명히 인식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범죄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이면에는 바로 이 정부 내에 가장 커다란 원인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김수창 전 제주지방검찰청장, 이진한 전 고등검찰청 검사, 성추행, 성폭력 모든 혐의 사실에 대한 증거도 있고 피해자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모르십니까? 이분들 아니요, 전혀 모르는 분들입니까? 아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정부는 신분의 고하와 관계없이 성폭력 관련된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가장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우리 경찰의 수건이 있죠. 그동안 그 경찰 창설 이래 지속되었던 수사권 독립에 대한 수건. 예. 그리고 경찰청의 지휘 격상. 경찰청장이 차관급인데 실제로는 장관급 이상의 위중한 업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가운데 특히 검찰의 무수한 차관급 검사장들 보다도 못한 그런 대우를 받고 있는 경찰의 위상. 경찰관들이 일선에서 고생하는데 그에 합당한 처우라든지 보수라든지 수당체계라든지 필요한 장비의 어떤 현실화라든지 여러 난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그런 경찰의 개별적인 수권 부분에 대한 명확한 지침도 없는 그런 상태, 여러모로 해결해야 될 수건이 많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수건 해결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신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두 가지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하나는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권력 사용의 그런 정당성 문제. 또 하나는 경찰관들의 개인적인 비리와 공정하지 못한 그런 수사라든지 이러한 사례들이겠죠.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해결해 나가지 않는다면 이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그 원주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때 우리 경찰은 한번 권력에 맞서서 진실 규명을 위해서 노력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겠습니다. 네, 그 노력은 결국 권력에 힘합해서 수포로 돌아갔고요. 당시 김학배 수사국장 등 관련됐던 용기 있는 경찰관들이 모두 전보 조치나 인사 불이익 조치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 이후에 경찰은 완전히 포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력하면은 그저 숨고 감추고 혹은 그대로 시킨 대로만 하는 이런 모습인 것 같고요. 지금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진경준, 홍만표 전 현직 검사장의 비리에 대해서 당연히 경찰 정보망이 몰랐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몰랐다면 경찰 정보의 유용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텐데 어떠십니까? 그 부분은 뭐 정확히 몰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몰랐다면 능력 부족이고요.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과거에 김광준 전 부장검사나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게 경찰의 수사 칼날을 들이댔던 그런 용기를 이번엔 보이지 못한 것, 그것은 역시 권력 앞에 약한 모습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미르 재단, K스포츠 재단, 최순실, 정윤회, 차은택 이런 사람들에 대한 정보도 당연히 우리 경찰 정보망이 포착을 했을 테고요. 사전에. 그 위해성과 위법성과 문제점에 대한 인식도 다 하고 계셨을 텐데 전혀 언론에서 보도할 때까지 아무런 미동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현재 우리 경찰이 과연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엄정하고 중립적이며 독립적인 수사력을 보유한 독립적인 독자적 수사권을 줘도 되는 그런 조직인지에 대해서 국민은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국민들이 생존권 문제나 또는 도저히 참고 견디지 못해서 거리로 나와서 본인들의 헌법적 권리인 집회와 시위를 하는 그 현장에서는 조그마한 불법만 있어도 엄정한 법 집행에 그런 칼날이 들이대지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 제21조가 보장한 천부적이며 기본적이며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시민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보장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헌법 제37조 2항은 국가 안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공공 복리, 질서 유지 등을 위해서라면 법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법에 따라서, 그리고 그러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그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찰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 권리작용이 충돌하고 있는 현장인 거죠. 그 하위 법률들은 모두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 따라서 경찰이 비해 원칙이나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서 최소한의 물리력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예. 동의하시죠? 예. 예, 다음으로 넘겨주시죠. 그 다음이요. 근데 이 사건에서 결국 백남기 어르신에 대해서 사용한 물대포 사용은 그 이러한 헌법부터 물대포 살사 사용 운용 지침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법체제에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현재 사법적인 고발이 이루어졌고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이 사건의 수사 관할 기관이 아닌 종로경찰서가 별도의 변사 사건으로 별도 입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또 있었습니까? 도난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사건의 관할 부서가 아닌 다른 곳에서 변사 사건을 진행한 적이 있었냐고요? 변사 처리 지침상 보면은 발생 지점과 그 중간 지도. 제 질문에 대한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확하게. 이미 수사 중인 사건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사안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살인 미수죄와 경찰 중지법법 위반죄가 적용된 사건입니다. 그렇죠? 이 사인과 관련 없는 그런 혐의입니까? 관련 있는 혐의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살인 미수죄와 경찰 중지법법 위반에 대한 고발 내용이 이 피해자의 사망 원인 관련이 있는 혐의입니까? 없는 혐의입니까? 그거는 그 살수차 부분에 대한 거는 검찰에서 별도로 수사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저희는 통상의 변사 처리 절차에 따라서 진행했을 뿐입니다. 현재 지금 이 사안 때문에 전국에 계시는 그 사만 소방관 또 전직 소방관 여러분 많은 분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계속 그 주시하고 계시는데요. 너무 죄송하지만 우리 세 분 장관님, 처장님 잠깐 일어서셔서 손을 좀 잡고서 결의를 보여주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얘기 하겠습니다. 예, 기자 여러분들 계시죠? 저희가 금년에도 1,600명 했고요. 내년도 1,700 하기로 했습니다.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장관님들 각자가 워낙에 본인 업무, 소관 업무도 많으시지만 또 본인 철학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장관님들끼리 이렇게 공동 협의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무리한 부탁드렸으니까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 네. 문제는 특히 소방, 경찰하고 또 사회복지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기본된 어떤 그 행정 서비스 수요 같은 경우는 네. 적극 반영을 기울고 있습니다. 예. 네, 거기다 추가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공사상 적극적인 예, 처리 부분. 예, 그것 똑같습니다. 예. 예, 인사혁신처 처장님. 예, 네, 꼭 저희들 부탁드리겠습니다. 법 제정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죠. 오늘 계속 그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중국 어선 문제, 우리 국민안전처 장관님. 이 부분도 이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선은 중국 어선들이라고 해서 다 똑같진 않고요. 첫째, 한중어업 협정에 따라서 그 허가된 어획량만큼 와서 합법적으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중국 어선들이 있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해경이 당연히 어획량만큼을 하는지 넘어서는지 혹은 금지된 치어를 잡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허가를 받은 게 맞는지도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허가받지 않은 어선인데 폭력적이지는 않은 어선들이 있죠. 도둑. 거기를 퇴고를 시키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망가거나 아니면 해경의 단속에 순응하는 어선들도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골치 아픈 이번에 고속단정을 들이받는다든지 우리 존경하는 황영철 의원님 보여주셨던 그런 폭력적인 그 살상 장비를 착용한다든지 그 수가 다수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들 스스로도 사실 중국에서도 그리 탐탁치 않은 불법, 범법 어선들이고 그리고 다른 동료 중국 어선들도 그리 좋아하지 않는 그런 불량 어선들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해경의 대응은 상당히 조금 치밀하고 정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안전처 장관님 잘 아시지만 현재 해경이 보유하고 있는 서해상에서 가동할 수 있는 경비정은 21척에 불과하죠. 그렇습니다. 이걸 3교대로 돌리고 있죠. 3교대가 조금 더 못 됩니다. 예, 그래서 한 번에 7척이 최대인데 이런 비상 상황에서는 11척을 동원하는 바람에 우리 해경 그 경찰관들이 집에도 잘 못 가는 연속 근무를 해야 하는 피로 누적 현상이 발생을 하죠. 그렇습니다. 결국 이 해경 문제도 장비와 인력 확충 문제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거기다 또 중요한 것은 중국과의 어떤 외교적인 부분을 통해서 그들이 단속해줄 것은 단속해줘야 하고 우리의 그런 이런 그 법 집행에 대해서도 동의를 해줘야 할 테고요. 정보 교류도 있어야 할 테고요. 또 해경의 현재 정보 수사 인력이 상당히 줄어든 상태인데 사후의 추적 검거에 있어서도 상당히 우리 역량이 부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안전처 장관님이 직접 나서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해양 경찰청을 복원시켜 주시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지금 아까도 제가 우리 장전 의원님 말씀하셨다는데 저희들이 7일날 상황이 벌어졌는데 7일날 저희들이 해경국에 해가지고 바로 저들한테 또 네, 중국을 앞으로를 연락했습니다. 여쭤봅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직접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해경청을 복원시키는 게 낫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또 하나의 문제가 이제 해군과의 공조 문제 아니겠습니까? 현재 일각에서는 해군이 나서서 한포를 쏴라 이러는데 이러면 전쟁 행위가 되죠. 해서는 안 되죠. 자기가 해야 할 것에 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국제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영해를 침범하는 외국의 군함이거나 혹은 무장함이 확실하거나 이렇지 않는 한 해군이 먼저 발표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 해양 방위법도 위반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해군이 만약에 기동해서 차단하고 위력과시하고 이래서 해경에 대한 지원을 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NLL 상에서는 네. 약간 제한을 받지만은 이지에서 그 해군의 함정이 특별한 목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때는 네. 협조가 됩니다. 특히나 장관님께서는 해군 사령관 출신이시고요. 그렇습니다. 조금 더 긴밀한 협력 가능할 텐데 좀 더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의원님 지금 해군하고 해경은 네. 금년에 그 MOU를 맺어서 아마 역대 최고로 잘 가깝게 협조를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